사마 줄거리. 어느 날 새벽 진격해오는 말발굽 소리에 태무친 일가는 부룩한 산으로 피해 달아나는데 도중에 하치군이 말에 깔려 죽고 부르테와 야순알몸이 적에게 사로잡힌다. 그런데 적들은 타이티구트족이 아닌 메르키트의 군사들이었다. 수적으로 우세한 메르키트 부족을 상대하기 위해 태무치는 아버지 토그리를 찾아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하는데 쾌히 승낙을 받는다. 토그릴은 1만여 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자무카를 설득해 함께 메르키트를 칠 것을 요구한다. 자무카는 메르키트의 우두머리인 토쿠토가에게 붙잡혔다가 놓여놨는데 전리품 획득이 목적인 자무카는 쾌히 함께 싸울 것을 승낙한다. 비록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토그릴 군과 태무친 군과 합류한 연합군은 메르키트 부족을 공격해 그들을 쫓아내고 태무치는 아내 부르테와 야순알몸을 되찾는다. 한편 자무카는 태무친에게 함께 지낼 것을 권해 두 사람은 일정 시간 함께 생활했지만 어느 날 태무친 일가는 두 사람의 우두머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자무카의 속내를 파악하고 일가와 함께 떠나간다. 12. 태무친을 찾아오는 사람들. 전진을 계속하는 태무친 일행의 전방에 타이티구트의 취락지가 나타났다. 그 순간 태무친의 가슴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적개심이 끌어올랐다. 돌격하여 저것들을 격퇴시켜라. 규모를 보니 적들의 수는 뻔하다. 태무친은 메르키트와의 싸움에서 얻은 30명의 노예들을 선두로 보내고 그의 부대를 후방에 배치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저것들은 메르키트. 타이티구트의 백성들은 가재도구를 챙길 틈도 없이 말이나 포장마차에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살이 스베테이를 부대장으로 하여 그들을 쫓아갔다. 싸움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끝났으며 하살은 30명 정도의 묵동과 여자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태무친이 텅 비어버린 취락지로 들어서자 병사들과 메르키트의 노예들은 남아있는 가재도구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그 후 치라온에게서는 통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태무친은 문득 타르크다이 키릴톡이 있는 본진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을 그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보고루츠를 불러 말했다. 이번에 치라온을 만나면 나에게 한번 오도록 해라. 태무친 일행은 그날 밤에도 이동을 계속했는데 다음 날 새벽 무렵 큰 소리로 외치며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다. 태무친, 기다려주시오. 태무친이 전진을 멈추게 하며 몸을 돌리자 말을 타고 달려온 3명의 사나이가 땅으로 내려와 엎드리면서 입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잘라이르족의 사람이오. 당신 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름이 뭐지? 카치온이라고 하오. 나는 동생 할라카이오. 나는 그 밑에 동생인 하라루다이오. 잘라이르족은 옛날 서역의 터키계 부족인 위구르에 속했던 상당히 큰 부족이었다. 몽골 고원의 거의 중앙인 오르혼 강의 오른쪽 기슭에 위치하는 카라코룸 근처에서 생활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금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 북방으로 도망해 있었다. 태무치는 그들로 하여금 평생 동안 변치 않는 충성을 서약하게 한 다음 다시 이동을 계속했다. 태무친 일가에게 기속하겠다고 달려오는 자들은 그 후에도 급격히 늘어났다. 태무친과 자무카가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늦기 전에 어느 쪽인가를 편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끝에 평판이 좋은 태무친을 택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올구누트 시족의 족장인 외룬의 남동생 킹기 야다이도 포함되어 있어서 외룬을 놀라게 만들었다. 또한 바이카로 동쪽에서 살고 있던 타이티구트 시족의 우두머리를 포함한 5명이 찾아와 태무친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고 찬시우트 시족, 바야우트 시족, 바룰라스 시족에게도 기속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그들 중에는 고도의 무술을 익힌 젊은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바룰라스 시족의 쿠빌라이와 쿠두스는 자진하여 태무친 앞에서 검술 솜씨를 선보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칼라가나 땅에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보고루츠가 치라운을 데리고 나타났다. 오랜만이다. 소르간 씨라는 여전하시겠지. 테무친이 부드럽게 말을 걸자 치라운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는데 말투가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마요주 만들기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키토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타이티구트 내부의 움직임은 요즘 어떤가? 테무친이 자무카와 결별한 것을 안 타르크타의 키릴톡이 전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거지? 영토의 각지에 여러 개의 요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요새를 구축할 장소들의 도면을 그려주겠소. 치라우는 나무 막대기로 지면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수고가 많았구나. 테무치는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머릿속에 새겨 넣으면서 그의 노고를 치하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주게.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타르크다의 키릴톡의 참모 하나가 내 행동에 대해서 희미하게 눈치를 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 테무치는 놀라는 얼굴이 되더니 잠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보고루츠에게는 오는 중에 말했습니다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일했으면 합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테무치는 일단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은혜를 베풀어준 자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네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지요. 내가 보기에 자무카는 타이티구트 패드를 자기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무카에게 귀속한 채 하면서 그들의 내부 사정을 염탐해주지 않겠나. 테무친의 안다인 자무카에게. 치라운의 얼굴은 굳어지고 있었다. 자무카는 호락호락한 사나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야겠지. 테무친은 치라운에게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었는데 그는 결국 자무카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칼라가나에서 휴식하고 있는 동안에도 테무친을 기쁘게 만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그때까지 자무카의 편을 들고 있던 몬푸트 시족의 제데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속속 찾아와 주었는가 하면 지고리의 동생인 차올한이 불쑥 찾아왔다. 뿐만 아니라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의 형 네쿤과 동생 다리다이의 아들들도 귀속을 청해왔다. 그때까지 타이티구트에 속해 있던 베스투 시족의 데게이와 구추구루 형제도 마음이 넓은 용자 테무친을 섬기겠다라면서 찾아왔고 테무친 일족과 인척이 되고 싶다면서 딸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몇인가 있었다. 어쨌든 칼라가나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자무카를 등지고 찾아오는 자들은 계속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8시족이 집단이나 개인적으로 테무친의 부하가 되었다. 때문에 테무친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가족을 포함하여 3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테무친은 그 같은 상황을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들 중에는 표면상의 이유와는 다른 속셈을 지닌 자도 있을 것이다. 지금 나이가 어린 내 편이 되면 나를 다루기 쉬우니까. 그리고 자무카와의 결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날에는 그런대로 지위도 얻은 뒤에 기회를 봐서 나를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까다로운 자무카를 배신했는지도 모른다. 테무치는 그들에게 엄격한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군사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에 대해서 생각했으며 외부의 적이 공격해오는 것에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13. 자무카와의 충돌.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테무친 일족은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게 되었다. 칼라가나 땅에서 떠난 테무친은 구레루구 산 아래 펼쳐진 푸른 호수 가까이에 본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아침 저녁으로 성스러운 부룩한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었다. 푸른 호수 주변에 많은 천막들이 조립되자 원래 각 시족의 우두머리였던 자들이 모여 쿠릴타이,
족장회의를 열었다. 쿠릴타이는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북방의 유목민들이 채택한 합의 방법으로서 시족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열렸다. 의제는 단 한 가지, 태무친을 칸으로 추대하자는 것이었다. 이견을 제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에 태무친의 칸 추대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자 그들은 모두 함께 본부로 찾아왔다. 우리들이 쿠릴타이를 개최한 결과 태무친을 칸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게 됐소. 태무친은 서쪽에 늘어서 있는 그들을 한동안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다가 짧게 내뱉었다. 당신들은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나는 아직은 칸이 될 수 있는 몸이 아니오. 무슨 말씀이시오? 알탄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지금 여기서 칸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일족의 동솔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 원래 예수게이 바루트의 키아트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 쿠릴타이를 얻어 결정한 일이니 꼭 맡아주시기 바라오.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오. 자무카는 머지않아 뭔가 트집을 잡아 우리를 공격할 것이 분명하오. 완벽한 군사 조직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칸이 되어야 하오. 4차 배기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의를 제기하자 태무친 옆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던 하살이 발언했다. 아버지 예수게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증스러운 타타르 부족이 강해지고 있는 우리들을 이른 시기에 제거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 같소. 거기에다 타이티구트와 메르키트의 잔당도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적들이 주위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형 태무친이 칸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오. 태무친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며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늘어서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날카롭게 둘러보고 나서 다짐을 받겠다는 듯이 말했다. 조금 전에 각자가 한 맹세들은 틀림이 없는 것이겠지. 여기에 있는 자 모두의 생명을 걸고 틀림없는 것이라고 말하겠소. 알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의연한 태도를 보이며 대답했다. 그러자 나머지 우두머리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맞추며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들은 앞으로 태무친을 왕중의 왕인 징기스칸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소. 태무친은 이윽고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면서 짧게 대꾸했다. 알겠소. 당신들의 뜻을 받아들이겠소. 서쪽에 늘어서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태무친의 형제들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천막이 흔들릴 정도로 열렬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징기스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정령의 이름이다. 징기스칸이 된 태무친의 나이는 27세였으며 때는 1188년이었다. 12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즉위한 카불칸, 그 이후 제2대인 암바카이칸, 제3대인 쿠툴라칸으로 계승되었던 칸의 자리는 12세기 후반을 맞아 징기스칸의 것이 되었다. 태무친이 칸이 될 것을 수락하자 즉시 칸의 자리에 오르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것이 끝나자 성대한 축하연이 시작되었다. 엄청난 양의 양고기와 마유주가 본부로 운반되었고 악사와 무용수들도 모여들었다. 악사가 마두금과 피리로 연주를 하고 아름답게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등 축하연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징기스칸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군사 조직에 관한 인사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동생 하살에게 알렸다. 여러분, 조용히. 지금부터 징기스칸이 중대한 사안을 발표한다. 하살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연주를 멈춘 악사와 무용수들이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자들은 모두 술잔을 내려놓았다.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연회장 안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징기스칸은 무게 있는 목소리로 먼저 보고루츠의 동생 오겔레이, 자무카와 결별한 직후 달려와준 잘라이르 시족의 카치훈, 몬푸트 시족의 제데이와 도골크 형제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기를 호위하는 사수로 임명했다. 친위대를 발족시킨 것이다.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어진 네 사람은 감격하며 명령을 받았다.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만큼
징기스칸의 말만이 유일하며 절대적인 근거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징기스칸은 이어서 부족을 가리지 않고 적임자들을 골라 군사, 식량, 내무 등의 직책을 맡겼다. 사흘 동안이나 계속된 축하연이 끝나자 징기스칸이 즉위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타이와 수케게이가 케레이트의 땅으로 갔다. 소식을 들은 토그릴은 크게 놀라면서 두 사람에게 말했다. 테무친이 징기스칸이 되었다니 더없이 기쁘다. 나는 칸이 없는 몽골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징기스칸에게 맹세한 일은 절대로 어기지 않도록 해라. 하지만 자무카의 반응은 달랐다. 알탄과 쿠차루에게 전하라. 자무카는 자기를 버리고 테무친 편으로 돌아선 알탄과 쿠차루가 그 자리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테무친을 칸으로 추대했으니 선서한 것처럼 테무친을 안심시키고 그를 도와주라고. 하지만 사신들이 돌아가려고 하자 자무카는 다시 못마땅해 하는 기분과는 다른 말을 했다. 나는 지금도 테무친에 안다. 그것을 평생 동안 잊지 말라고 징기스칸에게 확실히 전하라. 예. 징기스칸에게 돌아온 두 사신 아르카이 하살과 차올하는 자무카가 한 말을 그대로 모두 전했다. 그래, 자무카가 지금도 변함없는 안다라고 말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수상하군. 징기스칸은 즉시 중요한 참모들을 불러 엄하게 명령했다. 아무래도 자무카의 군대가 머지않아 공격해 올 것 같아. 어쩌면 그는 우리 쪽이 먼저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계책을 쓸지도 모른다. 머리가 좋은 사나이인 만큼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의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한 것을 모든 병사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라. 그런데 징기스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엉뚱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무카와 징기스칸의 목초지에 경계가 되는 곳에 주술사가 소원을 비는 잘라마 산이 있었는데 자무카의 동생인 타이차르가 그 산의 남쪽에 위치한 올레게이셈 부근에서 살고 있었다. 타이차르가 한밤중에 사리강 근처로 접근하여 방목 중인 조치 다르말라의 말대를 훔쳐간 것은 징기스칸이 참모들에게 자무카의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었던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것은 타이차르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이었다. 조치 다르말라는 최고 참모인 지고리메의 둘째 동생이었다. 말들이 일제히 울어대는 소리를 들은 조지 다르말라는 말도둑이다 라고 순간적으로 직감하여 활을 집어든 채 천막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가 말들을 방목하는 장소로 달려가 보니 타이차르와 몇 명의 사나이들이 말들을 몰면서 막 도망치고 있었다. 꼼짝 마라. 안장 없는 말에 올라탄 조치 다르말라는 그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찰라마산 남쪽으로 도망친 타이차르는 올레게이셈 근처에 이르자 훔친 말들을 자기의 말대에 섞었다. 그 광경을 나무 그늘에 숨어 확인한 조치 다르말라는 타이차르가 혼자 있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활을 쏘아서 그를 죽였다. 뭐라고? 테무친의 부하에게 내 동생이 살해되었다고. 그날 밤에 보고를 받은 자무카는 경로했으며 즉시 군대를 이끌고 징기스칸을 공격하기로 했다. 몽골의 역사에는 예로부터 말도둑질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전쟁들이 많은데 테무친과 자무카의 충돌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이틀 동안에 1만여 명의 병사들을 동원시킨 자무카는 알라우트 산을 넘고 투르카우드 산을 넘으며 진군을 재촉했다. 제멋대로 일을 저지르다니. 조치 다르말라 녀석. 징기스칸은 크게 화를 냈지만 몽골에서는 가족과 다름없는 말을 도둑맞으면 말도둑을 죽여도 좋은 것이 공인된 법처럼 되어 있었다. 더욱이 징기스칸 자신도 역시 말을 도둑맞았을 때 보고루초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적이 있었다. 무조건 조치 다르말라를 책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자무카가 공격해 온다면 싸워야겠지.
좋지 다르말라가 문제를 만든 이상 맞서서 싸워야 결말이 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징기스칸에게는 1만여 명이나 되는 병력이 없었다. 하지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징기스칸이 즉시 출전 준비를 끝냈을 때 외룬이 말했다. 꼭 싸워야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만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도망치도록 해라. 도망치라니요. 내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다. 이익이 없으면 물러서야 한다. 도망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후일을 기약하며 도망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무카에게 등을 보이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모든 몽골을 통일할 때까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알겠니? 어머니의 완강한 말에 징기스칸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푸르노스 부근에서 출전한 징기스칸은 습지가 펼쳐지는 단란 발주트에서 자무카의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승산이 조금도 없다. 거대한 뱀처럼 길게 뻗으면서 진군해오는 자무카의 군대를 본 순간 징기스칸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선두에 큰 깃발을 지켜든 자를 세운 자무카의 기마 군단이 서서히 늪지를 우회하더니 거의 기복이 없는 평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양쪽의 군대는 500m 정도가 되는 공간지대를 만들면서 가깝게 접근했다. 징기스칸의 눈에 자무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장검을 뽑아든 자무카는 여유만만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미 승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 순간 징기스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투쟁심이 치솟았다. 안다는 우리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굴욕을 싣지 않으면 부하들에게 위신이 서지 않는다. 자무카의 군대는 다시 100m쯤 다가오더니 진군을 멈추었다. 전투 개시를 앞두고 알탄이 이끄는 키아투 시족의 부대가 약간 전방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결과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충성심이라도 보이려는 것 같았다. 자무카는 알탄이 이끄는 부대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았는지 장검을 휘두르면서 소리쳤다. 테무친, 이 자리에서 안다의 관계를 깨뜨리는 바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면서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러댔다. 그들은 활을 쏘아대면서 공격을 개시했다. 길이 1.5m 정도의 짧은 활에서 쏘아진 화살들이 빗발치듯이 징기스칸 군에게 쏟아졌다. 알탄이 이끄는 부대는 이미 흩어지면서 도망치고 있었다. 내가 말한 대로 도망치는 거야. 바로 뒤쪽에서 보고 있던 외룬이 소리쳤다. 화살을 막기 위해 징기스칸을 둘러싸고 있던 친위 대원들도 모두 무모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동요되었다. 형, 어머니의 말씀대로 합시다. 화살이 날아오는 화살을 장검으로 떨쳐버리면서 소리쳤다. 부질없이 여기서 생명을 버릴 이유가 없소. 보고루츠도 곁으로 다가서며 권유했다. 징기스칸이여, 당신에겐 일족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소. 후일을 기약하고 지금은 철수합시다. 자무카에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철수할 수는 없어. 전군 모두 자무카의 본대를 공격하라. 징기스칸이 소리치자 착한 코아가 이끄는 부대가 맹렬하게 활을 쏘아대면서 자무카의 본대로 접근해 갔다. 이어서 그 뒤를 볼테추가 이끄는 부대와 데랭기, 쿨리다이 형제가 이끄는 부대들이 따르면서 격전이 전개되었는데 다른 부대의 우두머리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다급하게 우리를 배반하고 자무카 편으로 붙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소리쳤다. 그것은 페르구티의 목소리였는데 그 말이 징기스칸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무카여, 나중에 다시 만나자. 후퇴. 징기스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네우스족인 착한 코아가 이끄는 부대는 극히 순간적으로 항전하고는 징기스칸의 뒤를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자무칸은 기세가 등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모두 잡아서 목을 쳐라. 테무친을 생포하라. 징기스칸은 오논 강변을 따라 빠르게 도망쳤다. 자무카의 기마 군단은 최후까지 항전하던 착한 코아의 부대를 따라붙고 있었다. 잠시 후 착한 코아는 말에서 떨어지면서 자무카의 기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착한 코아는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렸고 목이 없는 시체는 그들의 말꼬리에 매달려 질질 끌려다녔다. 징기스칸은 오논강의 제르네라는 벽지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사람의 키만큼이나 큰 양치 식물이 군생하는 습지대였는데 낮에도 횃불이 필요할 정도로 가지를 뻗은 나무들이 울창한 장소였다. 테무치는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 식량이 떨어져 나올 때 생포하면 된다. 전투에 승리한 자무카는 추격을 중지시켰다. 포로들은 어떻게 처치할까요? 자무카의 참모인 문니크가 물었다. 지난날 예수게이의 모사였던 차라카 노인의 아들인 그는 타이티구투 편이 되었다가 다시 자무카의 사람이 되는 변신을 했던 것이다. 한번 해보고 싶었던 방법이 있다. 자무카는 포로가 된 착한 코아의 부하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는데. 문니크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진언하자 자무카는 불같이 노하면서 일갈했다. 그대는 단 하나뿐인 동생을 잃은 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군. 당장 시행하라. 커다란 장작더미 70개가 당장 준비되었으며 불이 붙여졌다. 이윽고 불길이 크게 일어나자 벌거벗겨진 포로들은 차례대로 그 안으로 던져 넣어졌다. 인육들은 순식간에 녹았으며 기름이 번들거리는 백골들은 검붉은 불길 속에서 부서져 내렸다. 자무카는 흡족해하는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광경이어서 대부분의 참모들은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자무카는 유난히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변덕이 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포로들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징기스칸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여 싸움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채 전군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많은 병력으로 소수의 병력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재미가 없다. 테무친이 좀 더 강하게 된 뒤에 싸워서 이겨야 승리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오만한 자무카의 마음속에는 그런 여유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해가 높습니다. 지금 철수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구멍에 숨어있던 들쥐가 방심한 늑대의 꼬리를 무는 것처럼 테무친이 추격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니크가 진언하자 자무카는 겁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대꾸했다. 추격해 온다면 상대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일부러 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수게이 바투르가 그랬던 것처럼 테무치는 야습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철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군. 자무카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승낙했다. 그날 저녁 무렵부터 바람이 불어대며 날이 흐려졌는데 순식간에 퍼진 검은 구름이 천둥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난처하게 됐군. 출발 준비를 끝내고 있던 자무카는 망설였다. 천둥은 유목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마와도 같은 존재다. 초원에서 벼락을 만나게 되면 피할 장소가 없다. 잡목림 속으로 피한다고 해도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니 위험하다. 그런데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를 보면서 목릭이 말했다. 천둥은 하늘이 우리를 위해 발생시킨 것. 테무치는 어렸을 때부터 개와 천둥을 굉장히 두려워했소. 절대로 뒤쫓아오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출발해도 됩니다. 그런가? 자무카는 이윽고 번개가 치는 방향을 읽어가면서 천천히 행군하기로 했다. 자무카의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무카군의 진지 가까이까지 나갔던 정찰병이 돌아와 징기스칸에게 보고했다. 그래, 확실한가?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하필이면 이렇게 비가 쏟아질 때. 징기스칸이 머리를 갸우뚱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천둥은 그날 밤이 끝나기 전에 그쳤으며 하얀 달이 새벽 하늘에 얼굴을 내밀었다. 징기스칸은 습지대에서 나와 오논 강가를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일단 오논강을 따라 하류 쪽으로 이동하여 아버지 토그릴의 영지 가까운 곳에 둔영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달빛에 의지하며 비에 젖은 초원을 행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방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징기스칸, 차라카의 아들 문니크가 왔소이다. 문니크. 말고삐를 당기는 징기스칸의 눈이 번쩍하고 빛을 발했다. 문니크는 7명의 자식들과 함께 징기스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뒤에는 울루투 시족의 우두머리인 주루체다이와 몬프트 시족의 우두머리 활달이 자기 일족과 참모들을 거느리고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가 자무카에게 패했는데도 나의 편이 되겠다는 건가? 징기스칸은 여러 해 만에 만난 문니크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니크는 그가 타이티구투족에게 붙잡혀 목에 칼이 채워져 있을 때 타르크타이 키릴톡의 옆에서 유유히 술을 마시며 그를 완전히 무시했었던 것이다. 괴롭겠지만 들어주시오. 자무카는 당신의 부하들을 장작불에 태워서 죽이는 형에 처했소. 뭐라고? 어쩔 수 없이 그자가 싫어지게 되었소. 그자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잔인한 사나이여서 더 이상 그자를 따를 수가 없게 되었소. 징기스칸, 당신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들었소. 부디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주시오. 주루체다이와 활달이 함께 말에서 내리더니 땅바닥에 이마를 대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자무카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칭기스칸이 둘에게 묻자 목닉이 입가를 실룩거리면서 대답했다. 천둥 소리를 들으며 진군하던 중 갑자기 격렬한 번갯불이 번쩍였소. 그 순간 자무카의 천막마차를 끌고 있던 말들이 놀라 일제히 뒷발로 고추 섰다가 폭주하기 시작했소이다. 그 바람에 자무카는 천막에서 떨어지면서 심하게 다쳤지요.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하여 그들에게서 빠져나왔소. 자무카는 그 부상 때문에 당분간 싸움터에 나가지 못할 거요. 천둥은 우리를 위해 하늘이 내려준 것이었던가. 칭기스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룩한 산에 기도를 드린 정성이 천재에게 통한 것이라 생각했다. 문니크, 잘 돌아와 주었어요. 어느새 왔는지 외룬이 목닉에게 상냥한 얼굴로 말을 걸고 있었다. 난 믿고 있었어요. 차라카의 아들이니 반드시 잠에서 깰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게이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태무친 일가를 버리다니 그때는 머릿속이 어떻게 되었었나 봅니다. 정말로 못할 짓을 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50대의 나이에 이른 문니크는 아들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징기스칸과 외론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칭기스칸은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듯이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리 집을 버리고 타이티구투족도 버리고 자무카에게 갔던 자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우리 편으로 들어왔다. 문니크를 완전히 믿으면 안 된다. 한편 이동식 천막에서 떨어진 자무카의 부상은 목닉이 말했던 것처럼 매우 심한 전신 타박상이었다. 때문에 자무카는 한동안 군사훈련에도 나가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 참모들 중에는 장작불에 타서 죽음을 당한 포로들의 뼈가 살아서 자무카를 천막에서 떨어뜨렸다라거나 70개의 장작더미에서 쏟아진 뼈들이 대지를 흔들어 천둥을 발생시켰다라면서 서로 수군거리는 자들도 있었다. 자무카의 집단에 들어가 있던 치라우는 그 같은 동태를 오논강 근처까지 온 징기스칸의 첩자에게 전했다. 어쨌든 징기스칸과 자무카의 싸움은 한동안 소강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14. 복수.
칭기스칸에게 있어서 타타르는 아버지 예수게이를 독살한 가증스러운 부족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복수하여 아버지 예수게이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단 하루도 그 같은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예수게이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금나라에서 죽어간 암바카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한 칭기스칸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동시에 암바카이의 유지도 간철시키고 싶다고 생각해오고 있었다. 그것은 소년 시절부터의 집념이었으며 수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타타르 부족의 세력은 너무나 강대했기 때문에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세월만 부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칭기스칸의 병력이 증가한 상황에서 타타르 토벌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싹트게 되었다. 금나라의 황제가 승상인 온깅으로 하여금 타타르를 토벌하도록 했다. 그 같은 정보를 어느덧 수십 명의 유능한 부하들을 첩자로 삼아 각지에 심어놓고 있는 보고르추가 입수했다. 1196년 금나라에 승한 원년 봄의 일이었다. 온깅이 이끄는 대군은 이미 타타르의 땅 울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타타르 족장들 중에 하나인 메구진 세울트가 이끄는 부대를 추격하고 있다. 수세에 몰린 메구진 세울트가 다른 족장들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해주지 않고 있다. 지금 울자강에서 타타르와 싸우면 승리할 것이 틀림없다. 보고루추를 통해 계속해서 보고가 날아들고 있었다. 온깅은 완안을 몽골식으로 발음한 것으로서 금나라의 역사에 소개되는 우승상 완항량을 말한다. 금나라가 왜 타타르에게 싸움을 걸었지? 칭기스칸은 치솟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보고루추에게 물었다. 금나라는 요즘 황제의 정책이 치졸하여 쇠퇴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노려 지금까지 금나라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타타르가 반란을 일으킨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금나라는 타타르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을 야만족이라고 멸시하며 북쪽의 돼지들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반란의 책임은 금나라의 황제에 있는 거지요. 보고루추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었다. 금나라의 황제는 1189년 태무친이 칸으로 즉위한 것과 같은 해에 21세의 나이로 즉위한 장종이었다. 장종은 교양의 탁월함에 있어서는 역대 황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인이었다고 일컬어졌지만 호화스러운 생활에 빠져 송나라와의 전쟁에 소극적이었으며 정책도 무의에 흐르고 있었다. 새로운 관아들을 만들어 많은 지출이 불가피해졌는가 하면 황하의 범람으로 인해 국비를 쏟아넣어야 하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졸렬한 정책으로 인해 여진족과 한인 사이의 반목도 극심해져 내후외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라는 쇠퇴일로를 더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기회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타타르였다. 하지만 타타르의 메구진 세울투군은 서쪽과 동쪽에서 협공하는 온깅군에게 큰 타격을 입고 울자강 상류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금나라 편에 서서 타타르를 무찌를 때입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금나라 편에 설 생각은 없다. 하지만 타타르를 토벌할 수 있는 호기가 왔으니 내 마음은 결정되었다. 즉시 마음을 정한 칭기스칸은 당장 아르카이 하사를 사졸로 삼아 토구릴에게 보냈다. 케레이트의 토구릴 군과 동맹을 맺어 타타르와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살은 서둘러서 토구릴에게 달려가 칭기스칸의 생각을 전했다. 칭기스칸의 원수인 타타르가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어. 칭기스칸의 아버지 토구릴이시여 속히 출전하여 우리와 함께 타타르 토벌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태무친이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전하여 타타르를 공격하겠다. 고급스러운 의자에 앉아서 듣고 있던 토구릴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칭기스칸은 어디까지나 타타르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토그릴은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금나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이 목적이었다. 불과 사흘 만에 1만여 명의 병력을 갖춘 토그릴은 칭기스칸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 소식을 들은 칭기스칸은 즉시 초원과 숲에 분산되어 살고 있는 휘하의 시족장들에게 전령을 보냈다. 드디어 타타르를 무찌를 때가 왔다. 즉시 무장을 갖추고 본부에 집합하라. 발빠른 말을 탄 전령이 급히 달리며 각 추락지의 우두머리들에게 알렸다. 그 싸움에 대해서 특히 의욕을 불태운 것은 메르키트 토벌전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스스로 나서서 칭기스칸의 신복 부하가 된 스베테이였다. 28세가 된 그는 휘하의 병사들에게 칭기스칸의 훈련 방법을 답습하도록 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연구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다른 시족 부대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윽고 토그릴 군이 칭기스칸이 머물고 있는 하릴트호 가까이에 도착했다. 타타르의 다른 시족들은 더 이상 금나라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메구진 세울트에게 원군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토그릴은 즉시 자기가 얻은 정보를 칭기스칸에게 전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구진 세울트 군을 괴멸시킨 뒤에 다른 타타르들도 무찌르기로 하지요. 칭기스칸은 서전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장기전이 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드디어 타타르를 토벌하기 위해 토그릴과 함께 출전했다. 치라운이 지면에 그린 지도와 정찰병의 보고를 통해 이미 타타르의 한 족장인 메구진 세울트가 포플러 숲과 소나무 숲에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테무치는 오논강 바로 앞에서 울자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타타르의 요새로 향했다. 타이티구트와 맞닥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진격해가는 칭기스칸에게 다가서며 보고루추가 주의를 주었다. 울자강이 흘러간다는 톨레이호 북쪽 지역은 그 즈음에 자무카에게 가담한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타이티구트 시족의 영지였다. 메구진 세울투군은 이미 완안군에게 많은 군마와 양식을 빼앗겨 괴멸 직전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족장인 메구진 세울트의 생각은 오직 어떻게 하면 진지에서 탈출하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칭기스칸과 토그릴의 동맹군은 서두르며 포플러 숲속의 통나무로 만들어진 타타르의 요새로 향했다. 완안의 군대는 그때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저건 예수게이 밧두르의 큰 깃발이 아닌가. 요새의 전망대에 서 있던 타타르의 보초병들은 완안군이 아닌 예수게이의 군기를 보자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힘을 키운 테무친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쳐들어왔다는 건가? 케레이트의 토그릴의 깃발도 보인다. 테무친과 토그릴의 동맹군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알게 된 병사들의 혼란은 극치에 달했다. 그들은 거의 모두 예수게이가 독살된 사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리품이 목적인 토그릴은 전군의 대장들에게 명령했다. 적병들을 몽땅 다 죽이는 건 상관없지만 불화살은 쏘지 않도록 하라. 모두들 공격. 칭기스칸의 명령이 떨어지자 요새를 포위한 1만여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으며 격전은 시작되었다. 칭기스칸과 토그릴의 동맹군은 완강하게 대항하는 타타르군에게 태양이 뿌옇게 흐려 보일 정도로 화살을 쏘아댔고 타타르군도 역시 보유하고 있는 화살의 양을 과시하며 격렬하게 쏘아대면서 긴 창과 돌, 불이 붙은 통나무 등을 울타리 아래로 내던졌다. 동맹군과 타타르군은 결국 5일 동안에 걸친 격렬한 공방전을 되풀이했으며 마침내 타타르군의 화살이 동인하게 되었다. 스베테이는 장검을 휘두르며 부하들과 함께 요새 앞까지 접근했다. 괴멸 상태에 빠진 메구친 세울트 휘하의 병사들은 그것을 보더니 계속해서 투항해왔다. 그 수는 삽시간에 500여 명에 달했다. 싸움은 이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공격은 피합시다. 싸움의 흐름을 읽고 있던 칭기스칸이 말하자
토그릴은 동감의 뜻을 표하면서 자기의 정예부대에게 명령했다. 메구진 세율트를 잡아가지고 오라. 정예부대는 창가검을 휘두르면서 어렵지 않게 요새로 진입했으며 메구진 세율트를 생포했다. 뒷짐을 진 자세로 묶인 채 끌려온 메구진 세율트는 태무진 앞에 펼쳐진 펠트 위에 앉혀지게 되었다. 아버지 예수게의 바투르를 대신하여 그대의 목을 치겠다. 석양을 등에 지고 있던 칭기스칸은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들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주겠다. 칭기스칸이 말하자 메구진 세율트는 음울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나는 저 세상에 가서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나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 타타르에는 뛰어난 힘을 가진 우두머리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너도 예수게이처럼 죽어가게 될 거다. 칭기스칸의 장검이 바람을 가르면서 움직였다. 몸에서 분리되며 떨어진 메구진 세율트의 목은 대지를 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깔아놓은 펠트 위에 떨어지면서 굴렀다. 칭기스칸은 메구진 세율트의 목을 침으로써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 대해서도 전쟁의 비정함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었다. 칭기스칸과 토그릴의 허락을 받은 동맹군의 병사들은 요새로부터 전리품을 운반해 내다가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하군. 토그릴과 함께 그곳으로 발을 옮기던 칭기스칸은 호화찬란한 갖가지 물건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금난 단자의 화려한 옷, 검은 담비 가죽 외투, 황금으로 만들어진 머리 장식품과 귀걸이, 큰 구슬들의 모양이 수놓여진 침구 등이 타타르의 풍족한 생활을 보여주며 놓여져 있었다. 칭기스칸은 토그릴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양보하고 자기는 나머지 반만을 받아 용감하게 싸운 병사들에게 보상으로 주기로 했다. 모든 분배가 끝났을 때 용감한 공격이었소. 실로 볼만했소. 하고 더듬거리는 몽골어로 말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승상. 토그릴이 허둥대면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는 숲속에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완한 승상이었다. 단정하게 다듬은 입수염을 가진 완한 승상은 10명 정도의 부하들만을 거느리고 있었다. 아, 멋지고 훌륭하다. 타타르의 풍족한 생활 상태를 보면서 놀랐던 태무치는 또다시 완한의 옷과 병사들이 가진 무기를 보면서 눈을 크게 떴다. 말에 타고 있는 완한의 모습은 그의 눈에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고 있었다. 은으로 만들어진 투구에는 깃털 장식이 달려 있었고 어깨를 덮는 은으로 만들어진 피박에는 조각된 장식이 수놓아져 있었으며 가죽을 여러 겹으로 겹친 피갑의 중심부에는 크게 입을 벌린 표범을 닮은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말에도 화살을 튕겨내는 길다란 말 갑옷이 입혀져 있었다. 적을 위협하는 무서운 형상의 사람 얼굴이 그려진 방패를 손에 든 병사들은 칭기스칸이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려한 장식을 한 언월도와 미첨도, 손잡이가 짧은 적분용의 박도 등을 가지고 있었다. 확실히 위험은 있어 보이지만 저 정도로 무거운 장비가 실리면 말이 빨리 달릴 수 없을 텐데. 무엇보다도 말이 불쌍하군. 하지만 금나라와 싸우지 않고 타타르와 싸운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칭기스칸이 그들과 자기들의 무기의 차이를 크게 느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을 때 마상의 완한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다. 즉시 부하 한 사람이 몽골어로 통역을 했다. 당신들이 힘을 합쳐 메구진 세율트를 죽인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금나라의 황제를 크게 도와준 것이 된다. 완한은 황제를 보좌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으로서의 관록을 보이면서 말을 계속했다. 오래전부터 소문을 듣고 있는 케레이트의 우두머리 토그릴에게는 왕의 칭호를 주겠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알게 된 칭기스칸에게는 우리 금나라의 장관 초토사 칭호를 주겠다. 분에 넘치는 영광이 올시다. 토그릴은 팔굽을 구부리면서 두 팔을 겹치더니 중국식으로 예를 올리는 자세를 취했다. 칭기스칸도 역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했다.
장관 초토사는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병사들을 통솔하는 장관의 지위였다. 완화는 그 칭호를 주도록 황제에게 상신하여 매구진 세울트의 목을 친 칭기스칸이 앞으로 금나라의 국경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회유에 놓자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토그릴은 그의 계산을 당장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문무에 모두 뛰어난 인물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역시 대단하군. 장관 초토사라. 제대로 생각해낸 벼슬이야. 마상에서 붓을 든 완화는 토그릴을 왕, 칭기스칸을 대장으로 한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두 사람에게 건네주더니 머지않아 황제의 사자가 칭기스칸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부하들과 함께 동쪽 방향으로 말을 몰기 시작했다. 칭기스칸은 토그릴과 함께 그를 배웅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몽골을 통일한 뒤에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갑옷과 무기들을 조달해 둬야겠지. 대군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완화는 사람과 말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전망이 좋은 바위에 우승상 완항량이 타타르족을 격파했다라고 새기게 하고서 개선했다. 황제 장종을 배할한 완화는 징기스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며 경계하도록 했다. 테무친이라는 자, 그의 몸은 개의하고 눈빛은 날카로우며 총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마는 넓고 광대뼈가 높았으며 수염은 길었고 하얀 이는 특히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인물은 타고난 뛰어난 용장. 만약 그가 우리의 적이 된다면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5. 코이텐의 전투. 타타르의 한 시족을 괴멸시키고 하릴토 부근으로 돌아온 칭기스칸 일족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평화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칭기스칸의 장남인 주치는 어느덧 12살이 되어 마술과 궁수를 연마하고 있었고 차남인 차가타이, 삼남인 도고타이, 사남인 출루이도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그 즈음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모리사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통솔자의 호령에 따라 몰입군과 사수들이 호흡을 맞추며 수많은 짐승들을 한 곳으로 몰고 가는 모리사냥은 그대로 실전에 활용되는 훈련이었다. 그동안에도 칭기스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유목민들이 그때까지 섬기고 있던 족장들을 버리고 기순해왔다. 칭기스칸의 세력은 토그릴과 동맹을 맺은 덕분에 단비를 맞은 풀이 기운차게 자라듯이 몽골의 수많은 시족들을 거느리는 커다란 것이 되었으며 그것은 점차 확고부동한 것이 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칭기스칸의 반대 세력이 된 자묵하였다. 그는 그동안 약해진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메리키트의 우두머리인 토쿠토가와 싸웠으나 패하는 바람에 입장이 나빠져 있었다. 하지만 칭기스칸 일족은 그동안의 평화를 누리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테무친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자묵하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했다. 테무친을 무찔러 그의 일족을 괴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는 테무친과 적대관계에 있는 타이티구트를 자기 편으로 단단히 끌어놓고 테무친과 토그릴의 동맹군에게 타격을 받은 메리키트에 더하여 나이만과 오이라트, 더 나아가서 부르테의 장인 데이세친이 속해 있는 옹기라테에까지 손을 뻗어 대연합군을 조직할 계획을 세웠다. 자묵하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각 시족장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했다. 테무친과 토그릴의 동맹군에게 승리하면 각 족장들의 요구를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 자묵하가 내건 조건은 각 시족의 허영심과 무력을 한껏 충동질하는 것이었으며 그가 지배할 정도로 끊임없이 파견하는 사절들의 설득에 의해 족장들의 마음은 서서히 동요되었다. 1201년 늦은 여름, 마침내 자묵하의 요청을 받아들인 11시족의 우두머리들이 캥강 근처에 집결했다. 그들은 하얀 소와 암말과 수마를 제물로 바치면서
자무카의 편이 되겠다고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맹세했다. 우리는 앞으로 자무카를 구루칸이라고 부른다. 터키계의 유목민인 나이만의 우두머리 부이룩칸이 선언하면서 구루칸이라는 글자를 크게 쓴 종이를 자무카에게 바쳤다. 구루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이며 구루칸이란 모든 것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루칸을 추대하는 우리들의 숙적은 칭기스칸과 옹칸이다. 힘을 합쳐 그놈들을 없애자. 타이티구트의 카지운 베키가 경문을 읽자 자무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 이름은 쓰지 마라. 테무친과 토그릴이라고 불러. 옹칸이란 금나라에서 왕의 칭호를 받은 토그릴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자무카는 그 같은 이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테무친과 인척이지만 그것을 파괴하고 구루칸을 따르기로 했다. 옹기라트의 족장 데르게 에멜이 한껏 생색을 내는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브루테의 아버지인 데이세치는 그즈음 그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토쿠토가는 구루칸을 체포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메르키트가 구루칸 밑에 결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쿠토가의 아들 쿠투가 듣기 좋은 말들을 주어 떠벌렸지만 자무카는 한때 자기를 구속했던 메르키트가 참석해 준 것에 만족하며 그 말을 믿었다. 즉위의식이 끝나자 테무친과 토그릴 타도를 기원하는 축하연이 벌어졌다. 테무친의 목은 내가 치겠다. 아니다, 내가 치겠어. 족장들은 술을 마셔대면서 의도적으로 자무카의 기분에 부채질을 하는 말들을 입에 담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테무친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사람은 자무카가 될 것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의기양양한 기세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도 자무카를 배신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각 족장들은 자무카의 인격에 심취되어 그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허영심과 무력에 사로잡혀 모여든 것에 불과했다. 그런 자의 부하들 중에 불만이 많은 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칭기스칸에 대한 소문은 모두들 들어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칭기스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도 자무카에게 심취할 수 없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 중에 옹기라트에 예속된 훌로라스족의 한 병졸이 있었으며 구레루구 산으로 달려가 칭기스칸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자무카가 시족들을 규합하여 구루칸으로 즉위했으며 칭기스칸과 옹칸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라면 즉시 목을 쳐 주십시오. 사나이는 진지하게 말했지만 칭기스칸은 그를 머물러 있게 하고는 보고루츠에게 확인하도록 했다. 이윽고 보고루츠의 명령을 수행한 첩자가 돌아와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전하자 칭기스칸은 입술을 질근 깨물면서 내뱉었다. 자무카 이 녀석,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구나. 테무치는 그 병졸을 호하게 대접했으며 그날 중으로 토그릴에게 사자를 보냈다. 11개 시족이나 결집시켰다니 과연 자무카로군. 그 수완이 놀랍다. 이번 싸움은 이제까지의 것들과는 달리 애를 좀 먹게 될지도 모르겠군. 옹칸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중얼거리고는 즉시 움직였다. 구레구루 산에서 합류한 칭기스칸과 옹칸의 동맹군은 케를렌 강의 동쪽으로 전진하며 자무카의 본거지로 향했다. 진군에 가는 도중에 이미 파견해 두었던 정찰병이 달려와 칭기스칸에게 보고했다. 자무카의 군대는 코이텐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코이텐이란 한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날씨가 어지럽게 변화하는 습지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자무카는 발도 딛기 힘든 코이텐으로 우리들을 유인한 뒤에 사방에서 화살을 퍼부을 작전을 세운 것 같다. 옹칸은 자무카의 작전을 읽고 있었다. 코이텐에는 크고 작은 늪들이 많이 있으며 4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큰 호수도 있었다. 녀석의 작전에 걸려든 척하면서 자무카의 편이 된 11개 시족의 부대가 어떤 진영으로 우리에게 도전할 작정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칭기스칸과 옹칸의 동맹군과
자무카의 연합군은 일고 코이텐에 직결하면서 서로 대치했다. 칭기스칸은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자무카는 큰 길을 든 병사 옆에서 서성거리는 말에 앉아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그에게 걸 말 같은 것은 없었다. 마상의 자무카도 이따금 태무친을 노려보고 있었다. 자무카는 읽고 장검을 뽑아들더니 날렵하게 휘둘렀다. 자무카군의 병사들이 큰 북과 징을 울려대기 시작했고 격렬한 전투는 시작되었다. 먼저 칭기스칸 쪽의 알탄과 쿠차루, 다리다이 등이 이끄는 부대가 자무카 쪽의 아우추 바투루, 부이룩칸, 쿠두카 베키 등이 이끄는 부대와 격돌했다. 하지만 습지에서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다. 칭기스칸은 자무카의 본대와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뒤로 미룬 채 지난날 자기를 체포했던 타이티구트와 아내 부르테를 빼앗아갔던 메르키트를 먼저 무찌르려고 했지만 날이 저무는 바람에 이렇다 할 정가도 올리지 못한 채 전투가 중단되고 말았다. 다음 날의 공방전은 한층 더 격렬하여 쌍방에서 모두 전날 이상의 사상자들이 속출했다. 칭기스칸은 집중적으로 타이티구트만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완강하게 저항하던 타이티구트의 병사들이 뒤쪽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맹렬하게 활들을 쏘아댔기 때문에 태무진의 본대는 쉽게 언덕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날은 자무카의 본대뿐만 아니라 옹칸의 부대도 많은 사상자를 내고 밤을 맞았다. 지고림에는 준비해두었던 약초를 한꺼번에 다 써버릴 정도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부상자들의 응급처치를 했다. 3일째 되는 날의 전투. 칭기스칸과 옹칸의 군대가 그때까지와는 달리 온 힘을 다해 과감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타이티구트와 메르키트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면서 자무카의 연합군을 코이텐의 북쪽에 위치한 클레노 가까이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다. 그러자 4일째가 되는 날의 아침, 나이만의 부이룩칸과 쿠두가 베키 두 사람이 갑자기 자무카에게 등을 돌렸다. 하늘은 태무친의 편에 섰다.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 내뱉듯이 빠르게 말한 부이룩칸은 말에 올라타더니 도망치기 시작하자 쿠두카 베키도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도망치며 한마디를 남겼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신에게 버림받은 자여. 그는 이제 자무카를 구룩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었다. 그들이 전열에서 이탈한 것을 본 토쿠토가 아들 쿠투는 줄기차게 퍼붓는 빗줄기 속을 뚫으며 세렝게강 방향으로 도망쳤고 타이티구트의 아우추 바투루는 오농강 쪽으로 피했다. 비겁한 놈들. 이제 와서 도망치다니. 피를 토하는 것처럼 말하며 분노한 자무카는 자기를 칸으로 추대한 족장들의 병사를 닥치는 대로 검으로 베거나 활로 쏘아 죽이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자무카를 잡아라. 놓치지 마라. 옹칸의 병사들이 소리치면서 자무카를 뒤쫓기 시작했다. 칭기스칸은 자무카를 추격하는 일을 옹칸에게 맡기고 오농강 방면으로 도망치는 타이티구트의 군대를 추격했다. 자무카를 추격하여 붙잡게 되면 자신이 그의 목을 쳐야만 부하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칭기스칸은 그 시기를 조금은 늦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